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조인사이트 구조인입니다. 오늘도 구조 이야기만 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구독자분들이, 그러니까 채널의 구독자가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지는 않더라고요. 차곡차곡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는 게 제가 보이거든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 구조 내용이 좀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 일반인 분들은 좀 접근하기가 힘드실 테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 채널이 5만 막 10만 이렇게 구독자 분들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내용이 그 전문가 분들에게 구조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구조를 좀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 계속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괜찮으시면은 좋으시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 그 내용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제목은 구조 해석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구조 설계가 대충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그 구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구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건 이렇게 옆에 건물이 있잖아요. 왼쪽에 이런 건물이 있으면 구조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하냐? 당연히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슬래브도 볼륨이잖아요. 그 두께가 있고 길이가 있고 너비가 있어요. 그 3차원이잖아요. 기둥도 그래요. 기둥도 이렇게 넓이가 있고 뭐 길이가 있고 다 있죠. 모든 그 구조체가 자기의 그런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구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걸 볼륨으로 보지 않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상화합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그런 건데 구조 이상화를 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단순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본 의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단어도 이 단어를 쓰면서 조금씩 잃어버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현실을 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런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그림이 있죠. 이제 실제 건물이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바꿔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래브가 있는데 그 슬래브가 더 이상 볼륨이 아니라 면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기둥이나 뭐 보 이런 것들 벽 이런 것들, 기둥, 보 이런 것들은 선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벽은 면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축에서는. 근데 이것도 일반적이라는 얘기지 이게 아예 법칙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고동이 내가 복잡하고 그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또 볼륨을 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모델화 해가지고 계산하기 쉽게 컴퓨터로 계산하기 쉽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실물에 가깝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제가 이거 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조 모델 이게 단순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독일 말로는 아까 이상화, 직역하면 이상화라고 했죠. 여기 왼쪽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단벽이 되는 거죠. 전단벽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슬래브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보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골조가 이제 다 있는 거죠. 슬래브 있고 슬래브에 발생하는 하중을 보가 받아내고 보는 또 다시 기둥에다가 하중을 주고 그 기둥은 다시 그 하중을 기초에 넘겨주고 그 기초는 다시 그 밑에 있는 집안에다가 하중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실제 골조 우리가 뭐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었을 때 보이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꾼다? 단순화시킨다고요.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바꿉니다. 그렇지만 그 단순화가 현실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슬래브 대신에 이 면 요소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선으로 이제 우린 지금 이제 2D로 보는 거잖아요. 평면에 보니까 뭐 사실은 이게 인면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2D로 보니까 여기 이제 슬래브가 이런 형태로 이게 지금 화면에서는 선이지만 실제로는 면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보가 있는데 보도 여기에다가 이제 그 고려를 해줄 수가 있어요. 슬래브 면에다가 그 밑에 붙어 있는 보로 선 요소로 해줄 수가 있고 얘는 이제 기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기초를 뭐 바로 모델링에 고려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바로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전체 모델에 바로 고려해 주지 않고 따로 이제 계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실제 건물을 갖다가 단순화시킨 구조 모델이 되는 거죠. 구조 모델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전단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상태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 지금 보와 기둥과 슬래브 뭐 이런 애들이 전단벽에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근데 서로 지금 강접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전단벽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라멘 구조가 됩니다. 그죠? 보와 기둥으로 횡저항 시스템도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단벽이 있으면 이 보와 기둥으로 굳이 횡력을 받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색깔을 바꾸면 여기에다가 그 힌지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들이 슬래브와 보 따로 떨어지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얘도 이렇게 힌지로. 굳이 이 부분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거 그 정력화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힌지예요. 그러니까 모멘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굳이 횡저항을 갖다가 라멘 구조를 횡저항 시스템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간단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중이 지나가는 길이 명확해지죠. 만약에 여기서 왼쪽에서 이런 하중이 온다면 풍하중이 온다면 이 풍하중은 기둥을 지나가지 않고 그냥 바로 슬래브를 지나서 전단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단벽이 얘를 갖다가 집안으로 하중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큰 그림. 어떻게 실제를 구조 모델로 단순화 만드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기본적인 밑바탕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내가 바꾸려면 알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놓고 그냥 다 선으로 면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알고 바꿔야죠. 그러면 그때 뭘 고려해야 되나? 우리가 일단 제일 기본적인 보의 형태부터 다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그 이제 구조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대학에 가시면 분명히 이거 역학 시간, 정역학 시간에 이거 배우잖아요. 뭐 캔틸레버보, 단순보 뭐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제가 이거 거기에 정역학을 뭐 여기 수업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첫 번째 거 캔틸레버죠. 캔틸레버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왼쪽이 힌지가 없이 그 모멘트도 전달될 수 있도록 지지되어 있는 그런 볼을 갖다가 우리가 캔틸레버 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똑같이 캔틸레버 본데 왼쪽은 강접함인데 오른쪽은 이제 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모멘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 둘 다 양쪽이 강접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멘트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연속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얘는 이 슬래브가 이렇게 쭉 연속되지는 연속된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이 경관이 두 개인 그런 보인데 얘가 따로따로 이렇게 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보는 그냥 만약에 하중이 온다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순보처럼 그 거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여기가 요 밑에 슬래브 밑에 지지점에 힌지가 있다. 그러니까 슬래브 사이사이에 있지 않다. 그랬을 때는 얘는 연속보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멘트가 될 테고 나중에는 이제
거동은 얘는 어떻게 거동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휘겠죠. 보가 이런 식으로 휠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연속보죠. 그 슬래브나 보가 이렇게 지지점 위에 연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 지지점 윗 부분에는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음의 모멘트,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딱 각각 따로따로 다 그 단순보가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들의 그 단면력이 어떻게 보이는지, 단면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하중에 따라 단면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냥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외운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알고, 즉 이게 외우는 게 직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셔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캔티버레버보에 이런 그 집중 하중이 발생한다면 모멘트가 뭐 이런 형태로 될 테고, 뭐 그리고 전단력은 뭐 이거 어느 부분을 양으로 하냐 음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시험 칠 때 중요한 거고 실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하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이고, 또 만약에 여기에 그런 요 중간에 뭐 이런 집중 하중이 발생하면 뭐 대충 뭐 이렇게 될 테고, 전단력이 작용하는 그런 단면력은 이렇게 보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뭐 가운데 이렇게 작용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전단력 형태는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력학 시간에 이런 거 다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보일 형태 뭐 이런 거 봤는데, 뭐 한쪽은 뭐 힌지로 단순 지지되어 있고, 뭐 다른 쪽은 모멘트와 힘의 전달이 다 되는 거, 그걸 갖다가 그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가 있고 그 실제를 단순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에 기반해서 우리가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제에 내가 힌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리고 힘의 흐름상 그 힌지가 맞지 않는데 내가 단순화하면서 힌지를 넣으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는 이제 단순보예요. 근데 얘 단순보가 왜 여기에서 단순화 시켰을 때 단순보를 하는 게 맞냐라는 걸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여기에 지금 있는 거는 그 벽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벽돌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벽돌로 지금 건축물을 짓는 일이 잘 없죠. 그죠? 경량 철골이나 경량 목구조나 아니면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벽돌로 되게 집을 많이 짓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보다 싸고 시공성도 좋고, 그리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높은 하중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집 같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하중을 적게 받는 일반적인 뭐 단독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2층, 3층짜리 정도는 충분히 이 벽돌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벽돌의 장점은 뭐냐면 그 벽돌에 철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식이 안 돼요. 철근 부식이. 그래서 내구성이 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제가 독일에서 이제 수업도 했으니까 그 수업할 때 이 벽돌을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지만 내용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서는 벽돌이 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벽돌이 있고요. 이렇게 벽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래브가 벽돌 끝까지, 건물 벽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 뭐 단열재나 뭐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얘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휘는지, 이 슬래브가 힘을 받았을 때, 만약에 여기 가운데 이런 힘을 받았다 치면 얘는 어떻게 휠까요? 당연히 여기 점선이지만 이런 식으로 휘겠죠.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요 끝 부분에, 요 부분에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때 이 슬라브가 기울어지는 각도는 거의 뭐 힌지
지지가 있는 정도, 단순 지지된 정도로 이런 식으로 얘는 휘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얘랑 다른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캔틸레버 보죠. 여기 캔틸레버 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슬라브는 벽 끝까지 가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이 위층이 있는 거예요. 위층이 있어서 여기에 하중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위에 하중이 없었으면 얘가 그 끝단이 자유롭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휘겠지만 얘가 위에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슬래브가 휘고 싶어도 잘 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파란색으로. 네. 휘고 싶어도 못 휘는 거죠. 그러니까 옆 위쪽 부분에는 거의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휜단 말이에요. 얘 슬래브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지지점 부분에서는 모멘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멘트가 작용을 해서 이 모멘트를 갖다가 이 벽돌들이 같이 맡아주는 거죠.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이런 식으로 캔틸레버 보의 형태로 우리가 단순화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 슬래브에서 단순화는 여기 밑부분에도 보시죠. 여기 사실 요 안에 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휘냐? 이 끝단 부분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휘겠죠. 이런 식으로 휘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중간 서포트 지점에서는 그냥 못 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도 여기가 지금 슬래브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휘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 부분은 힌지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뭡니까? 힌지가 슬래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멘트나 이런 것도 다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예요. 요 오른쪽도 보시면은 여기는 다시 이 슬래브가 이 끝까지 왔죠.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하중이 이 슬래브를 눌러줘. 그러니까 얘가 휘고 싶어도 못 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고정단에 그런 지점 조건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 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래브를 위에서 못 눌러줘. 그러니까 얘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왼쪽 고정단과는 반대로 단순 지지가 되게 되는 거죠. 요 밑에도 이제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겠죠. 얘도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얘는 그냥 이 부분은 잘 휘고, 근데 요 가운데는 못 휘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할 때 얘는 힌지, 단순 지지. 여기는 그냥 모멘트가 바로 전달되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동에 따라서 슬래브의 거동에 따라서 얘가 단순 지지인지 아니면 고정단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유로 코드에서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벽이 있어. 이것도 철근 콘크리트로 벽이에요.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단순화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은 괜찮은데 이 끝부분이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해줄 텐데 그러면 그때 얘 끝을 어디까지 볼 거냐는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끝을 이 위에 있는 이 보에 아니면 이 슬래브의 끝을 어디로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하면은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너무하네 이거. 얘를 죄송합니다.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요 가운데 이 지점을 어디로 볼 거냐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아니 보가 여기서 끝나는데 지점을 여기에 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유로 코드에서도 정해 놓은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너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나 슬래브나 단순화를 할 때 그 경간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 경간이라는 것이 지지점과 지지점 사이 거리거든요. 그 지지점 사이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래 하면은 순경관에다가 요 A1하고 A2하고 고려해줘라 한 거예요. 이 순경관은 뭐냐면 기둥에서 기둥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슬래브고 그러면 여기서 기둥에서 순 기둥에서 기둥 사이 거리 얘를 갖다 L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A1하고 A2를 더해 주는데 그 A1, A2를 어떻게 더 정할 건가를 요 그림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로 코드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정해져 있어요. 아, 어떻게 계산하는. 근데 이 그림보다 제가 보니까 이 그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설명을 하기가 이해하기도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경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표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돌 표시예요. 벽돌 표시. 그러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가 벽돌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경관을 산정해야 돼요. 그러면 LN 더하기 A1 더하기 A2 해라고 했잖아요. 그럼 LN은 어디냐?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반대쪽에는 또 다른 지지점이 있겠죠. 아무튼 순경관인 거예요. LN은. 여기 있고 여기다 더하는데 뭘 더하냐? 예를 들어서 이쪽은 A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A1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 보니까 A1은 H 나누기 2나 이거 뭐지? T 나누기 2 요거 둘 중에 작은 값을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H는 뭐냐? H는 여기에서 슬래브 그 위에 얹어 있는 그러니까 슬래브나 보나 그 위에 있는 얹어져 있는 부재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 높이 H. 그리고 T는 뭐냐? T는 얘예요. 그러니까 지지점, 비지지점의 역할을 하는 그 부재의 너비인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그 슬래브나 보가 얹어져 있는 너비예요. 그 너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슬래브가 이 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얹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T가 이 전체의 벽 두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 둘 중에 작은 거를 해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슬래브가 벽 두께보다 작다. 그러면 슬래브 두께 나누기 2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중심선이 이 경우에서는 요 벽체 가운데 있지 않고 요 벽체보다 가운데보다 좀 더 짧은 그 앞쪽에 당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H 슬래브 두께가 이 벽체 두께보다 적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슬래브가 끝까지 안 갔죠. 끝 여기 뭐야? 그 벽체 끝까지 안 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T의 그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슬래브가 얹어져 있는 그 이제 깊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T거든요. 그 H는 그 얹어져 있는 부재의 높이. 요 둘 중에 작은 값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순경관에다가 그거 더해주고 왼쪽 더해주고 오른쪽 더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전체 그 경관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앞에 두 그림은 그 벽돌 벽에 슬래브가 올려져 있을 때 이야기고요.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벽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그 기둥 일대예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모놀리티시하게 그러니까 일체 다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원리는 비슷합니다. H 있죠? 그리고 T가 있어. 이때는 뭐 당연히 T가 벽 두께나 기둥 두께가 되겠죠. 거기에서 작은 거 한 다음에 그거 나누기 2해라. 그러면 그게 경관이 된다. 똑같은 얘기.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이 지지점을 뭔가 이건 뭐라고 하지? 서포트라고 하나 서포트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 교량이 있으면은 그 교량 요즘에는 일체화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따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상판이 있고 그 상판이 그 밑에 뭐라고 하지 이거 독일 말로 비덜라거라고 하는데 이제 상판이 얹어지는 또 구조체가 있거든요. 그 구조체와 상판 사이를 갖다가 서포트로
그 힘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때는 요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경관이 어떻게 되냐? 얘는 사실은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그 휘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심선이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h 나누기 2, 뭐 t 나누기 2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ln에다가 얘 벽 끝에서 요 지지점 사이 거리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벽이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 그러면은 이 가운데 중심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벽 두께의 가운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유로 코드에서는 여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슬래브 두께의 반, 벽 두께의 반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슬래브 두께 반이야. 그러면은 얘가 벽이 슬래브보다 훨씬 더 두꺼워. 그러면 여기 어디 되겠잖아요. 그 중심선이 이 왼쪽 슬래브를 보면 오른쪽 슬래브를 보면 여기 어디 되겠잖아요. 그럼 이게 둘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T 벽 두께 나누기 2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뭐 유로 코드에는 이렇게 해라고 돼 있지만 요 벽 두께 나누기 2로 해라. 이제 이렇게 돼. 저도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여기 이제 캔틸레버 있을 때도 그렇게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순경관이 아니구나 경관을 갖다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오른쪽 두 개 그림은 좀 특별한 경우로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은 철근 콘크리트에서 벽이나 기둥이 보나 슬래브보다 월등히 두꺼울 때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위에 이제 벽이 계속 가요.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캔틸레버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그 경관이 요게 이제 경관인 거예요. 그냥 요게 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왜냐하면 벽이나 이 기둥이 지지하고 있는 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캔틸레버 보나 그 슬래브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그냥 여기에 붙은 걸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 붙은 걸로 고정된 걸로 보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단순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오른쪽의 거는 좀 다른 얘기다. 왜냐하면 오른쪽은 이제 위에 부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데 얘는 휘더라도 물론 비슷하겠지만 약간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얘가 약간 돌아가 이 끝이. 그러니까 그 영향을 갖다가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h랑 그 t랑 구분한 다음에 h가 t보다 적다면 h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값이 요 a1이 되는 거고 이 a1은 되게 작겠죠. 그러니까 이때 내가 그 단순화시키면 이러한 형태의 캔틸레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면 얘가 이제 계속 가는 경우에는 뭐 라멘 구조가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요 왼쪽에 한번 요쪽 그림 그려지나 모르겠. 왼쪽에 한번 그려볼게. 그때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라멘 형식으로 모멘트가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 어떤 골조, 건물의 골조, 건축물의 골조를 갖다가 어떻게 구조 해석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단순화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산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단순화가 실제 거동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동과 최대한 가깝도록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 주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인데 또 이제 자세히 뜯어 보면은 뭐 이렇게 자세히 볼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뭐 대충 그런 큰 흐름들을 갖다가 오늘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부재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가 염순 문제 풀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